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4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로존의 과거와 미래입니다.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유로존이 탄생했고 앞으로 이 유로존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진행을 맡은 숭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찬희쌤, 유프로님, 슈퍼바이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찬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프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바이저입니다. 네, 우리가 이렇다 팟캐스트 시작한 지도 한 달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팟빵 시작 후에 일상의 삶이 좀 달라지신 게 있으신가요? 예, 일주일 내내 팟빵 생각밖에 안 합니다. 아, 설마. 아, 네. 진짜요? 큰일 났네. 네, 유프로님과는 방송의 주제 그리고 내용과 흐름을 정하는 기획회의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걸 받아서 네. 내용을 마지막으로 최종 확정하고 녹음 후에는 제가 편집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프리미어 아세요? 프리미어? 네. 네, 그 프리미어라는 걸 배워갖고 뭐 편집 프로그램. 평생 해보지 않은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슈퍼바이저님은 별명이 슈퍼바이저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리 감독자라는 뜻인데 방송 준비에서 뭘 담당하시나요? 아, 뭐 감독은 아니고요. 선수죠, 선수. 방송에 저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물어봤어요. 방송 준비에 전혀 하신 일이 없어서 네. 방송에 참가만 하시잖아요. 참가 안 하는 네. 사람이 어디 있어? 아, 그렇죠. 참가 안 한 게 어딥니까? 사실 슈퍼바이저님이 그 날로 드시는 것 같지만 이 방송의 기조에 대한 구상, 번뜩이는 통찰력 이런 거 항상 저희한테 제공하고 계시고요. 아마도 오늘 유로존과 관련된 유럽 정치 세력들의 각이한 입장에 대해서 생생한 팩트를 전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믿습니다. 아, 폭로를 해야 돼요. 슈퍼바이저님은 대본이 없으세요. 아, 네, 대본에 그냥 공란만 돼 있어요. 예. 이게 다 애드립입니다. 예. 훌륭합니다. 네네. 자, 오늘은 지난번 방송에서 유로존의 경제 위기를 다뤘잖아요. 그것에 이어지는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전편의 내용을 잠깐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유로존은 화폐 통합과 함께 시장을 통합했지만 회원국들 간의 주요한 경제 변수들, 그러니까 물가나 임금, 생산성 등이 수렴하지 않아서 그 대외 경쟁력의 격차가 발생했다. 이것이 위기의 근본 원인이다. 이런 내용이랑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재정 통합만이 유로존 유지를 위한 유일한 대안인데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유로존은 결국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 뭐 이런 무시무시한 내용을 다뤘었어요. 야, 내용 진짜 잘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네, 대강 맞는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찬희쌤, 유로존이 이렇게 위기가 생기기 전부터 심지어 유로존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전부터 그 유로존의 결함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당시에 독일 경제학자 120명이 반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프랑스의 경우에는 유로존에서 나와라, 작은 불에 타 죽는다 라는 유명한 책을 썼던 알랭 코타라는 경제학자도 마스트리히트 조약 처음서부터 계속 반대했습니다. 왜 작은 불이죠? 큰 불이 아니고?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요. 네, 큰 산불 같은데 그러니까요. 유럽을 뒤흔드는. 네, 어쨌건 간에 가장 유명한 사례는 말이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밀턴 프리드만인데요. 1997년 논문에서 유로존의 실패를 예상한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 그것도 또 그 프리드먼이라고 하면 그 굉장히 통화주의자의 거의 뭐 태도죠, 태도. 그거 네. 모르겠고 10년 전에 90이 넘은 나이로 돌아가시고 아, 장수하신. 길고 짧게, 짧고 아니, 길게. 네네. 네. 도대체 그럼 유로존을 그런데도 왜 강행을 한 걸까요? 뭐 저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기억할 때 이 유로존에 대해서 사실 독일도 찬성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 독일 수상 코올이었죠. 코올이 한 말이 있어요. 아우겐 쭈 두이. 번역하면은 아우겐 쭈 두. 두이. 두희. 눈 딱 감고 그냥 가자. 아, 쭉 가자. 눈 딱 감고. 네. 눈 딱 감는 게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치적 결단을 하자. 뭐 이런 것이었다. 아, 근데 유로존이라는 게 유럽 통화 동맹이니까 경제적인 동맹이잖아요. 근데 이 경제적 동맹이 실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물론 경제적 요인이 있죠. 음. 그리고 그러나 경제적인 요인만으로 유로존 통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좀 많이 다른 요소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유로존으로 이렇게 물살이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는 거는요. 정치적인 계기가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평화 유지, 전쟁 억제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즘과 파시즘에 맞서 싸우던
레지스탕스들은 음. 제1차 대전 이후에 전쟁 방지 대책에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2차 대전이 발발했는지 깊은 자책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2차 대전이 종식되면 어떻게 해야 제3차 대전을 막을 수 있을지를 고민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벤토테네 선언인데요. 자유롭고 통합된 유럽을 위한 선언.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벤토테네는 이탈리아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수용소가 있는 섬입니다. 1941년에 반파시즘 운동으로 벤토테네 섬에 투옥돼 있던 이탈리아 반파시즘 운동가들이 처음으로 유럽 연방주의를 구체적인 정치적 기획으로 제시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독일,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독일은 백장미 운동이라는 것이 유명합니다. 와, 백장미 운동. 예, 이 레지스탕스들이죠. 독일의 레지스탕스들이죠. 그들의 핵심적인 생각은 유럽 대륙 내에 30개의 민족 국가들이 경쟁하고 있는 현실이 전쟁을 낳았다고 보고 이 무질서 상태를 바로잡을 연방제 연합을 창설할 필요가 있다 생각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민족 국가가 이렇게 막 난립해 있는 상태라면 언제든지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정부 상태다 이렇게 본 거네요. 뭐 전쟁의 참사에 대한 게 컸을 것 같은데요. 1차 대전 사망자가 800만 명 정도 되는데 2차 대전은 몇 명이나 되죠? 2차 대전은 프랑스와 독일만 합쳐도 두 나라만 합쳐도 800만 명이 넘고요. 아, 죽은 사람이? 예, 러시아 같은 경우 소련- 2천만 명이죠. 2천만 명인데. 예. 중국이 2천만 명. 예. 예, 엄청난 숫자가 죽었죠. 유럽에서만 해도 벌써 2,800만 이상, 3천만 가량 죽었다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 당시 43년 영국의 함부르 폭격이 있어요. 근데 공장 지역을 폭격했다 그러지만 사실은 시가지를 그냥 폭격했고요. 10일간 맹폭을 해서 5만 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종전 즈음이죠. 거의 손 들고 끝나는 마당인데도 드레스덴을 미군이 폭격을 하죠. 드레스덴. 예, 여기 4번 정도 폭격을 해서 2만 5천 명이 사망했고 무엇보다도 이 드레스덴의 유적이 거의 완전히 완파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보았던 지식인들 그리고 이 황폐화된 유적을 보는 사람들 계속 비통함, 불안, 환멸 이런 게 있었겠죠. 그렇겠죠. 예. 슈퍼바이저님은 아마 독일에서 공부하셔서 드레스덴 자주 가보셨을 것 같은데 자주 가보셨나요? 아니요, 몇 번밖에 못 가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네. 다시 복구된 다음에 못 가가지고요. 네. 저는 작년에 배낭여행 갈 때 가봤거든요. 한 3박 4일 있었는데요. 드레스덴이 어떤 곳인가 하면 이 옛날에 신성 로마 제국 때 작센공화국. 작센공화국 그러면 잘 모르는데 앵글로색슨 할 때 섹슨 아시죠? 아, 그 섹슨 공화국의 중심 도시예요. 수도라고 볼 수 있는데 마치 중세로 돌아간 것 같은 분위기의 도시가 쫙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다 복원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다 망가진 거예요. 드레스덴에 그 아주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프로이엔 크러쉬인데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성모 교회예요. 루터파 교회인데 이게 2차 세계대전에 다 깨졌다가 독일 통일 이루어진 다음에 파편을 1만여 개를 모아서 재건한 게 2005년이랍니다. 그거 제가 못 봤죠. 네. 아, 못 보셨구나. 그 전에 파편에 만 파괴됐을 개가 때. 방치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가신 거구나. 폐허가 돼 있는 거. 그럼 2차 세계 참상을 오히려 정확히 느낄 수 있으셨겠네. 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폭격할 필요가 없는 것을 폭격한 거고요. 그러니까요. 독일이 거의 진 상태에서 음. 당시에 소련군이 이제 계속 동부 밀고 전선에서 들어오니까. 밀고 들어오는 거니까 아. 일종의 미군 입장에서 힘의 과시를 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합니다. 드레스덴이 동독 지역이거든요. 예. 소련이 막 들어오니까 미리 쳐서 미군이 이제 무력 과시를 한 거군요. 예. 예, 연합군의 폭격이었고 연합군이 성장국이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사실은 논란이 많았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런 파괴적인 참상을 보면서 유럽 통합 움직임이 진행되었는데요. 그 이전에 국제 파시즘이 대두하고 파시즘이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면서 전쟁을 도발하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유럽 연방주의 사상이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유프로님 그럼 결국 유럽 연방주의라는 것이 그러니까 반파시즘 사상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전후에 레지스탕스 운동가들이 전개에 진출하면서 유럽 통합 운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유럽 통합 운동 과정에서는 하나의 주권 아래 유럽의 연방을 건설하자라는 흐름과 민족 국가 간의 협력체로서의 국가 연합을 건설하자는 생각으로 나누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가 연합이라는 것은 지금의 CIS 러시아와 그 옛날 구연방 나라들의 동북 결합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유럽 연방은 미 합중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프랑스의 드골 같은 경우에는 연방주의 운동에는 반대를 했고요. 그 이후에 영국의 대처도 마찬가지로 국가 간의 협력은 필요하지만 국가 간 주권을 통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전쟁이라는 게 국가끼리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국가들을 연방이든 혹은 연합이든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두면은 파시즘과 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정치적 의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 유럽 통합 운동이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전후의 유럽 통합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1952년에 있는데요.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이게 생깁니다. 석탄 철강 공동체. 프랑스가 제안을 해서 6개국이 합의해서 1952년에 발족했는데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베네룩스 3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렇게 해서 6개 국가예요. 전쟁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숭이님. 네. 그럼 전쟁할 때 무기를 제조하려면 네. 무기 제조 자원인 철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또 에너지를 돌리려면 석탄이 필요하겠죠. 그 당시에는. 네, 요게 전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초국적인 어떤 기관을 만든 거예요. 초국적 기관이 석탄과 철강을 다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운영하고 함께 관리하는 거. 그럼 결국 특정 국가, 여기서 말할 때 특정 국가는 독일하고 이탈리아겠죠. 그 전쟁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유럽 통합 운동은 시작부터 바로 이 전쟁을 방지하는 데 꽂혀 있었네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57년에 핵이 생겼죠. 핵 에너지의 공동 개발 공동 이용을 위해서 유럽 원자력 공동체 유라톰이라는 게 이제 결성이 돼요. 그 다음에 발족된 게 유럽 경제 공동체 EEC라고 하죠. 이게 58년 1월 1일 날 정식 출범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관세 동맹인데요. 역내 그러니까 유럽 이제 EEC 가입 국가 간의 관세는 철폐하고 네. 역 외에는 공동 관세를 부과하는 경제 공동체를 처음으로 만든 거죠. 또한 상품 노동 서비스의 공동 시장도 발전시키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화폐 통합을 모색하는 단계가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이 모든 흐름들에서 주도권을 행사했던 것은 프랑스이고요. 뭐 이탈리아도 물론 적극적이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따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죠. 그렇겠죠. 대신에 영국은 EEC 경제 공동체에 반대하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나라들을 합쳐서 따로 유럽 자유무역 연합을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EFTA라고 하죠. 예. 그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세 개 말씀드렸죠, 숭이님. 네네. 뭐죠? 그러니까 석탄 철강 공동체, 음, 원자력 공동체, 그렇죠. 경제 공동체. 네, 요 세 개의 독립된 기구가 67년 단일한 이사회와 집행위를 가진 조직으로 합해지는데 요게 그 유명한 EC 유러피언 커뮤니티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유럽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73년도에 이제 나중에 영국과 덴마크, 아일랜드가 EC에 가입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92년도 마스트리트 조약에 의해서 유럽연합 즉 EU가 설립되고 화폐 통합이 결의됐고요. 7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결국 유로존이 탄생하게 됩니다.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은 2005년에 있는데요. 그때 유럽 헌법을 채택하려고 했어요. 말하자면 정치 통합을 위한 흐름인 거죠. 그런데 프랑스와 네덜란드 주도 국가들이잖아요. 얘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유럽 헌법을 거부함에 따라서 연방 운동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2007년도에 리스본 조약을 맺어서 지금 유럽 연합을 이제 조약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럽 연합이 25개국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딱 두 나라에서 거부가 됐습니다. 만장일치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중요한 나라들이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 만일 유럽 헌법이 그때 채택되었으면 유럽 대통령도 뽑으려고 했던 거죠. 유럽 대통령. 예. 좀 내용들이 좀 차곡차곡 정리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후에 유럽 연방주의 운동의 최종 산물이 유로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유로존이 심각한 자체 결함을 가지고 출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뭔가 굉장히 급하게 유로존을 만들었다는 얘기 같은데 슈퍼바이저는 그 이유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건 최적 통화지 여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 얘기는 화폐 통합의 조건이 무르익어 가지고 유로존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2005년 유럽 헌법 채택이 두 나라 프랑스, 네덜란드 같이 큰 나라에서 거부된 것처럼 정치 통합이 차근차근 진행이 돼서 유로존이라는 화폐 통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또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역사적 계기에서 매우 서둘러서 유로존 그리고 마스트리트 조약과 유로존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게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억지 문제 그리고 독일 통일이라는 계기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독일 통일이 전쟁을 막는 강력한 억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겠죠. 사실 독일은 이 통일 이 국면이 열리기 전까지 유럽 통합, 특히 화폐 통합에 대해서 그렇게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이 갑자기 92년 마스트리트 조약 그리고 유로존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프랑스와 협조를 하기 시작한 거죠. 독일 입장에서 볼 때 1989년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토이카를 전개를 하고 소련의 개혁이 시작이 되고 이때 사실 독일 통일의 호조권을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소련의 어떤 영향력이 급격하게 약화된 어떤 약화되죠. 순간에 딱 생긴 거죠. 예. 게다가 또 그 동독 서기장 호네카가 개혁 개방을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고르바초프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늦게 오는 놈은 벌 받는다. 아유, 굉장히 유명한 말을 거의 이렇게 협박이네요. 남기고 사실 당시 고르바초프는 서방의 지원이 네. 간절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음. 그렇게 네, 그래서 사실은 소련과 지금 러시아죠. 소련과 독일의 관계가 상당히 그때 좋아졌었고 독일 입장에서는 그 관계를 이용해서 통일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세를 맞은 거죠. 단지 여기서 서방의 협조가 필요하죠. 그리고 그 서방 협조는 특히 프랑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서 프랑스한테 화폐 통합이라는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 유로존을 만들어 주는데 동의해주고 그전에 독일이 반대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나중에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폐 통합이라는 선물을 주고 그 대신에 통일된 독일을 얻어냈지 않나.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때 사료가 완전히 지금 공개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정확한 사실을 있겠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예. 아마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독일을 통일이 없었다면 아직도 유로존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 유럽 단일 통합에 대한 논의는 유럽 통합의 다른 의제와 마찬가지로 아주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진척이 잘 안 됐던 거죠. 물론 화폐 통합에 대한 이야기는 2차 대전 직후에도 나왔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 드골 대통령과 독일의 아데나워 수상이 단일 통합에 대한 구상을 제기했고요. 1970년에 베르너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서 10년 안에 통화동맹을 요구했지만 실제적인 논의는 거의 진척되지 않았었습니다. 왜 그렇게 민기적거린 거예요? 예, 그 당시에 명분은 뭐 분명한 게 있었는데요.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탈리아 지금 재정위기에 빠져 있는 국가들이죠. 피곤해요. 피글속이죠. 이 나라들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고요. 마르크권으로 불리는 독일과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은 환율이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합을 논의할 조건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은 경제 통합인데 그를 위한 뭐 경제적 조건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뭐 공동 관세를 한다든지 또는 상호 관세를 철폐한다든지 뭐 그런 정도를 떠나서 통화까지 할 정도의 조건은 없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 부분은 정치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조건을 내주면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표가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네, 사실은 재정 정책 자체를 포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통합이라는 주권 것은 포기죠. 굉장히 큰 거죠. 그런데 1980년대 중반부터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의 주도로 통합의 논의가 추진되기 시작하는데요. 아주 집요하게. 예. 미테랑은 1981년에 집권했는데 처음에는 유로 통합에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임기의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부터 통합에 매진했는데요. 프랑스 사회당이죠. 그렇죠. 사회당의 첫 번째 대통령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가 유럽 연방주의자였다기보다는 미소 양대 구도에서 프랑스가 자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유럽 통합으로 몸을 불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대체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꿍꿍이가 있었네요. 그렇죠. 야심이네 야심. 야심.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테랑은 1988년에 이때는 독일 통일이 되기 전이고 독일 통일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예상치도 못했던 시기입니다. 88년에 당시 유럽위원회 위원장인 프랑스의 자크 들로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크 들로르. 그 사람에게 유럽 경제와 통화를 통합할 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를 했죠. 그랬더니 들로르는 1년도 안 지나서 단계적 도입 방안을 내놓았는데 이것도 프랑스와 독일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서독은 미래의 유럽 중앙은행이
자국의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처럼 네.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아, 프랑스는 중앙은행에 대한 정치적 통제와 통합을 위한 수렴 조건의 마련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습니다. 유로존은 화폐 동맹인데 그 화폐를 관할하는 그 중앙은행에 대한 그 입장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 합의가 이루어지기 힘들었을 거라는 거는 당연한 걸 텐데요. 근데 왜 이렇게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 경제 통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사실은 두 나라의 경제적 경험과 경제 체제가 상이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독일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제 현상은 뭐겠습니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거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 1차 대전 패전 이후에 등장한 독일의 공화국이 바이마르 공화국인데요. 이때 물가가 3년 동안 1조 배 올랐습니다. 네? 일조 배? 조배 올랐습니다. 이게 1,000배도 아니고 1,000배도 아니고 1억 배도 아니고. 100만도 아니고 어. 1조 배 올랐습니다. 아이, 뭐야 이거. 이게 독일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이렇게 빠져들게 된 이유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전쟁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화폐를 발행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배상금을 돈으로 갚은 것이 아니라 금으로 갚았는데요. 금을 사기 위해서 돈을 찍어냈던 거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부한테 쥐어주게 되면 이게 또 뭐 무슨 일이 날지 모르니까. 정치적 이유에서 네. 통화를 발행할 수가 통화를 안 있다는 발할 수 거죠. 있으니까. 예. 이에 반해서 프랑스는 국가 주도형 경제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중앙은행을 상당히 통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과 유사하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쉽게 합의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프랑스 즉 미테란 대통령은 독일을 계속 압박했는데 독일로서는 전후 경제 부흥의 수단이자 상징인 마르크화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독일 여론, 당시 서독 여론은 아직 마르크 포기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거부를 했죠. 네, 그렇죠. 당시 그 연방은행 총재가 통합을 위해서는 100년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못하겠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독일 연방은행의 독립성, 이건 독일의 헌법 조항이죠. 헌법 조항이고 아까 지금 유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930년대 경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서 나치가 대두하고 패전까지 이어지는 이 뼈저린 경험이 있죠. 그래서 대중들은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 연방은행 독립성을 해치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뭐 사실은 꼭 근거가 없는 얘기, 역사적인 경험에만 의존하는 얘기지만 경험론적인 어떤 확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테랑은 안달을 내는 형국이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미테랑 그거 아시나요? NPT라고 있지 않습니까? NPT. 핵 확산 금지 조약. 예. NPT에 프랑스가 언제 가입하는가 하면은 1996년에 합니다. 중국도 비슷한 시기에 하는데요. 핵 개발을 다 마치고 난 뒤에 NPT에 가입을 하거든요. 프랑스는 미소 양대 구도에서 자기 정치적 영역을 구축하는 것들이 실대적인 외교적인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미테랑으로서는 통합을 통해서 유럽연합을 진전시키는 것이 프랑스의 주도권을 세계적인 주도권을 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조금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목적이 달라진 겁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실제적으로 위협으로 느끼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죠. 강력한 통일된 큰 독일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1871년에 통일을 하고 난 뒤에 조금 있다 제1차 대전이 일어났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연장에서 제2차 대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독일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에는. 중부 유럽의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 1억에 가까운 나라가 통일이 된다. 이것은 유럽 모든 나라에게는 위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마르크화를 포기하고 그리고 유로존을 수용하고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치러야 될 일종의 비용인데 그렇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좋아 통일을 시켜줄 테니 그 대신에 유로존을 확 묶어서 독일을 단일 통화로 통제를 하면 이제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유럽 연방주의자들의 오랜 꿈은 실현됐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경제적인 득실로 보면 프랑스는 완전 바보짓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유로존 출범 이후에
그 독일과 네덜란드만 어떻게 보면 개이득을 본 건데. 예, 사실 이 그렇죠. 프랑스 미트랑이 통합을 재촉하긴 했는데 네. 경제적 이해관계로 본다면 프랑스 이익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프랑스는 이제 내수 중심 경제거든요. 네. 그렇지만 독일은 수출 주도형 경제죠. 네. 그럼 이제 유럽이라는 큰 공동 시장이 한번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수출을 많이 하는 독일은 엄청난 흑자를 누리게 될 것이고 프랑스는 거꾸로 국내 시장을 뺏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로존이 일어나기 전에 유로존 위기가 일어나기 전에 독일이 미국보다 프랑스에서 얻은 흑자가 훨씬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독일은 흑자를 얻고 프랑스는 계속 돈을 뺏기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지난번에 언급한 내용인데요. 독일과 네덜란드는 지금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8.5%, 9.6%에 이르고요. 엄청나네요. 프랑스는 마이너스 0.2%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일관되게 유럽 연방주의 운동을 계속해서 추진해온 프랑스 입장에서는 뭐 전쟁의 위협은 좀 줄어들었을지 몰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 죽 써서 개줬네요. 그럼 개가 독일? 예. 세포드? 그 그러네요.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그 레지스탕스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뭐이 위대한 대통령인데 음. 이상하게 경제에 대해서는 통 몰랐대요. 아, 예, 뒤에 정언으로 나온 거죠. 그렇구나. 예. 저항운동합니다. 근데 말이죠, 유프로님, 제가 지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테랑 얘기도 나왔는데 유럽 연방주의 운동을 주도한 게 나라로 보면 프랑스지만 네. 정치 사상적으로 보면 사회당, 네. 특히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주도한 거잖아요. 네, 레지스탕스 주로 그렇죠. 출신이 유로 연방주의 주축이라면 그럼 유로 연방주의가 좌파 기획인 거잖아요. 근데 유로존의 구성 원리는 신자유주의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물론 지스카르 데스탱 같은 대통령은 보수파입니다. 공화국이라든가요? 예, 그 유로존 창설에 적극적이었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사민당 계열이 유럽 통합에 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따져보면요, 이것도 전쟁 때문인데 유로존이 무역과 자본의 자유화를 핵심 원리로 한다는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신자유주의적입니다. 그리고 재정 긴축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대공황에 대한 유럽 통합주의자들의 나름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대공황. 예, 대공황 이후에 전쟁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 통합주의자들은 대공황 시기에 드러난 경제적 민족주의에 주목을 했던 거죠. 그 대공황 시기에 각국 정부가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경쟁적으로 큰 폭으로 절하하고 보호주의 무역 장벽을 높였거든요. 네. 통합주의자들은 경제적 민족주의가 세계대전을 불러왔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기에는 과잉 생산, 실업, 생활고 이 모든 것이 경제적 민족주의의 결과였던 거죠.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그들이 도출한 평화보장책인 유럽 연방은 하나의 공동시장에 자본과 상품이 국경의 장애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경제 공동체를 기초로 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거군요. 결국 보호주의적 조치가 국가 간 대립을 초래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사회민주당 계열까지도 자유방임의 원리를 평화보장의 조건으로 수용하게 된 거죠. 사회주의자가 신자유주의자가 된 바로 그 메커니즘이 거기에 있네요. 일종의 사회당의 태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들어보니까요, 모든 논리가 결국 전쟁 방지, 평화 보장 이거네요. 그러니까 전쟁 싫어. 우리는 거기 있지 않았지만 양대 대전을 겪었던 그 유럽 인텔리의 그 참담함 심정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게 약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상처가 많네요. 다른 건 다 그리- 없는 거죠. 예, 이거밖에 뭐- 생각이 없는 거지. 선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여긴 인과관계 오류가 분명히 있습니다. 음. 예를 들어 보호 무역 때문에 대공황이 왔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공황이 와서 전쟁을 하게 됐다. 아, 이런 식의 삼단논법인데. 논리 네. 전개죠. 네. 그런데 실제 보호무역이 실무경제 파탄의 결과이지 그 원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 보호무역 때문에 공황이 온 게 아니고 꼭 공항 그렇죠. 때문에 그것도- 보호무역을 아, 했다. 그리고 경제적 민족주의에 대해서도 따져보자면은 뭔가 이 문제가 일으킨 다른 원인을 찾아야 되고 경제적 민족주의라는 것은 그런 원인이 나타나는 형태에 지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인과관계 오류가 여기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건 당시 경쟁적 평가절하 막 했잖아요. 예. 자국화폐 평가절하 하고 경제 블록화도 막 있고 이게 사실 공황을 심화시킨 거는 역사책에 나오는데 사실은 그죠? 예, 근린 궁핍화 정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예, 1931년부터 1934년 사이에
각국의 경쟁적인 평가절하가 치열했습니다. 그 정도가 지나쳤다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그것은 무역 수지가 국가 경제에서 담당한 역할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무역 수지가 아니면 외환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거든요. 대국왕과 관련 논의에서 항상 비판의 대상은 보호주의적 조치인데 이거는 슈퍼바이저님이 말씀하셨듯이 위기의 일반적인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인과가 거꾸로 된 거네요. 공황은 자본주의의 무정부성에서 나긴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유럽 통합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경제적 민족주의에 대한 달리 말하면 민족주의에 대한 거부감이 하도 강했기 때문에 자유방임적 자본주의를 평화 보장의 질서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민족주의 때문이다. 예, 이것이 이제 최근에 와서 독일 민족주의가 유럽 통합의 흐름이 멍들게 했군. 유럽 통합의 흐름이 시장 근본주의적인 신자유주의와 결합되어 있거든요. 그 원인이 이 사회당이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주의적인 제도를 도입을 한 것은 바로 전쟁에 대한 참화, 트라우마 때문이라 할 수가 있죠. 그 예를 들어서 21세기 자본을 썼던 피케티 교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피케티요. 이 사람은 부의 불평등을 신랄하게 비판하거든요. 그리고 사회당의 자문 교수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유로주의자입니다. 유로존을 지지하는 학자인데요. 조세 인상을 주장하지만 자유로운 무역과 자본의 이동은 당연한 걸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프랑스 사회당 주류, 사회당 우파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그럼 슈퍼바이저님, 그럼 이렇게 돼버린 유로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사회당, 3인당 이 세력이 아닌 다른 좌파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참 어려운 질문하셨는데요. 아무튼 이 유럽 의회에 유럽 좌파, 유로피안 레프트라는 교섭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독일 좌파당, 그리고 프랑스의 좌파 연합, 그다음에 뭐 스페인의 통합 좌파, 뭐 그리스 시리자 등등이 이제 들어가 있고, 노르딕 그 녹색당들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북유럽에.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연히 유럽 통합을 깨고 국민국가를 해체하는 데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유럽을 건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쨌건 신자유주의적인 유로존을 넘어서서 이게 아니라 다른 통합의 틀을 가지고 사회적 유럽을 건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이 유로존에는 반대하지만 유럽 유럽의 통합에는 통합을 반대하지 않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그 전체적인 틀은 유로존 문제에서는 특히 독일 좌파당은 이것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뛰어넘는 새로운 균형 협약으로 재구조화해야 된다. 그러려면 새로 협약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리스본 협약은 부족하다. 더 새로운 협약을 맺어서 완전히 새로 구조화하자. 이 문제 이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정치적으로 유럽 좌파 중에서 독일 좌파는 약간 이 착잡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나치가 제일 먼저 쓸어낸 사람이 누굽니까? 유태인 전에 이미 공산당, 그렇죠. 그다음에 3인당, 그다음에 유태인 이렇게 쓸어낸 거죠. 사실 유태인에까지 가기 전에 독일 민족 내부에서 좌파 숙청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국민국가에 대해서 독일 좌파는 굉장히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유럽 통합의 틀 안에서 유럽 좌파가 독일 우파를 다스릴 수 있다. 자기들로는 정말 힘겹다. 이런 의식이 있는 독일 거죠. 우파를 상대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는 고독감이 거죠. 그래서 유럽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유럽, 새로운 유럽, 사회적 유럽을 지향하지만 통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죠. 유로존의 문제에서는 반대하지만. 그런 점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얼마 전에 독일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책의 이름이 우리는 홀로코스트의 볼모가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로존과 유럽연합의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홀로코스트를 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 네. 이 이야기거든요. 그건 입이 이제 10개라도 할 말이 자학사관이에요. 없는. 아니 그건 이제 자학상을 다시 네. 비판하면서 네. 이 책을 쓴 사람은 유로존을 깨자는 이야기죠. 네. 더 이상 볼모가 되지 말자는 이야기죠. 그거는 굉장히 오랜 건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이제 유럽 좌파, 특히 좌파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독일 좌파당의 입장을. 독일의 지식인 사회 전체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역사학의 수정주의 논쟁이 있죠. 한쪽 주로 이제 하버마스였는데
여전히 반성 성찰해야 된다는 것이었고요. 음. 다른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현재를 갖다가 묶는 그런 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했죠. 이에 반해서 프랑스 쪽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프랑스 사회당의 다수파, 우파, 그러니까 사회당의 우파를 말씀드린 겁니다. 올란드 대통령 쪽은 유로존에 찬성하지만 사회당의 또 다른 한 구성원들인 좌파라 불리는 사람들은 유로존에서 탈퇴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 프랑스에서는 극우 프론트 나시오나, 그러니까 국민전선과 르팽. 프랑스 사회당 좌파들이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죠. 유로존에서 탈퇴할 것을 주장하고 있죠. 힘든 정치 상황이네요. 독일에서도 얼마 전 선거에서 독일을 위한 얼터너티브라는 우파 정당이 등장했어요. 이게 5%를 못 넘어갔고 원내 진출은 못했지만 거의 5%에 근접한 득표를 했습니다. 이 당이 이렇게 약진을 하게 된 이유가 유로존이 사실은 현 시대는 안 맞는 얘기인데요. 유로존에서 독일 마르크가 희생됐고 독일 국민이 손해 보고 있다. 독일 국민이 그리스한테 돈 대주고 있는 꼴이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런 우파 파퓰리즘 정치를 가지고 표를 많이 받았습니다. 독일 좌파당이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 정도 표를 모을 수 있었겠죠. 과감하게 유로존의 해체를 주장했다 그러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유럽 신자유주의 유로 통화동맹을 균형 협약을 통해 가지고 재구조하자라는 급진 개혁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진짜 기저에 깔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다 얽혀 있네요. 근데 슈퍼바이저님 그러면 내친 김에 그 요즘에 최근 스페인 선거에서 그 오래된 양당 구조의 균열을 일으킨 포데모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운동 정당으로서 최근에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럼 포데모스는 유로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이글레시아스가 유럽 의회 선거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총선까지 줄곧 유지한 입장은 스페인 인민에 대해서 스페인 민중에 대해서 유럽 우리 관료들과 독일 수상 메르켈과 유럽 중앙은행이 간섭하고 개입한다. 악의 축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악의 축. 메르켈도. 네. 갑자기 옛날에 부시 생각나고. 그러니까 유로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그럼 유로존을 깨고 탈퇴할 거냐? 시리자의 좌파들이 주장한 것처럼 그렉시트를 정말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글레시아스는 명확한 입장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큰 나라기 때문에 그리스랑 다르다. 우리한테까지 그렇게 악랄한 긴축을 강요하지 못할 거다 유럽이.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실제 포데모스가 유로존의 재구조화에 대해서 독일 좌파당처럼 명확한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상당히 수사학 수준에서 유로존에 대한 입장을 그때그때 정세에 따라서 바꿔왔다. 그리고 그 수사학은 격렬한 반유로존 선동과 그리고 좀 차분한 우리는 유로존에 잔류하고 대신에 트로이카와 잘 협상하겠다라는 것을 왔다 갔다 했다. 시리자가 현실 정치에서 보여준 것을 말의 정치로 보여줬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데모스는 확실히 유동적 정당 같아요. 예, 확고한 그렇죠. 어떤 정립된 게 없고. 예. 듣다 보니까 너무 흥미진진한데 기회가 될 때 각국의 유럽 좌파들도 한번 쭉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것도 좋겠지만 이것도 한 10편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파도 좀 다뤄요. 우파도 좋지. 오히려 예. 우파 포퓰리스트들 네. 특히 반유럽 기치를 들고 나와서 뭐 르팽이 좀 유명하지만 독일에도 있고 이태리에도 있고요. 핀란드는 제1당이 됐죠. 이런 우파 포퓰리즘도 좀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자 그리고 이제 지난번 시간에 유럽의 높은 수준의 정치적 연대는 현실적으로 좀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 부정적으로 유로존을 바라보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도 어쨌든 유럽인들은 우리는 유러피안 막 이런 서로 동질성을 좀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통합을 기대할 여지가 아주 없겠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 유럽 여행을 갔다 오신 찬이쌤 현지에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뭐 속속들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벨기에 가면 이제 플랑드르 지방 사람들 있잖아요. 바로 옆 동네에 프랑스어권 벨기에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도 세금 내는 거 싫어해요. 같은 벨기에인인데도 말 조금 다르다고. 독일의 국민들이 그 그리스 지원에서 세금을 많이 이제 쓰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네. 거기에도 독일인들이 얼마나 거부감을 보였습니까? 그래서 독일 정치인들이 여론을 달리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그랬는데요. 유럽의 재정 위기가 발생한 이후에
유럽 각국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지금 득세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지금 유럽의 정치 현실, 유럽 시민들의 일반적 정서 이걸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실은 사실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요. 네. 민족 국가를 뛰어넘는 유럽 연방은 고사하고 현재 민족 국가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스페인의 경우에 네. 카탈로니아, 바르셀로나 지역이죠. 네. 카탈로니아 지역하고 바스크 지역은 스페인으로부터도 독립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분립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되고 있는 그런 면들도 굉장히 강한 거죠. 사실은 유럽이 지리적 의미를 넘어서 네. 정치적이고 사회 문화적인 공통성을 공유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거든요. 유럽이란 말은 생긴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나오니까. 근데 유럽이란 단어를 네. 지식인들도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15, 16세기 전에는 잘 쓰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가 침략해서 네. 동로마가 멸망되기 전까지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답니다. 유럽이란 말을 안 썼다는 건 아니고요. 쓰긴 썼는데 그냥 지리적 개념이지 정치, 사회, 문화적인 의미는 전혀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이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이 이제 루이스 비베스라는 사람이 있대요. 예, 스페인의 인문주의자인데 그 사람이 이 말을 쓴 이유가 오스만 투르크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럽 왕국들이 통합해서 싸우자 이런 의미로 처음 쓴 게 이제 이게 시작이라고 그러고요. 물론 근대에 와서 뭐 칸트라든가 위고라든가 유럽 합중국 얘기를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뭐 그런 얘기 자체가 지금의 유럽 연방주의 운동과 직접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뭐 실제로 사회 문화적인 어떤 실체로서의 유럽이라는 거는 뭐 그다지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네요. 되게 많은 책이 나오죠 사실. 그러니까 어떤 뭐 루마니아 어떤 마을에 가서 당신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심지어 루마니아 사람인 것 자체도 의식이 없는데 유럽인이라는 의식이 있었겠어요? 나는 그냥 트란실바니아에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인들이 유럽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게 된 거는 겨우 1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민족주의 운동이 이제 발흥하기 시작하면서 예. 민족 국가, 민족, 유럽 이런 정치적 정체성이 처음 시작된 거죠. 혹자는 말이죠. 기독교가 유럽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 기독교 문화권 뭐 이런 그렇죠. 말. 근데 유럽 기독교가 문법 전문에도 네. 넣으려고 했죠. 그렇죠. 어. 근데 기독교가 보급된 시간을 보면 네. 제일 빠른 곳과 제일 늦은 곳이 무려 1200년의 차이가 생깁니다. 어. 또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유럽의 출발점이 아니냐 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북유럽은 자기만의 독자적인 신화가 있거든요. 예. 잘 보시면 우리가 첫날에도 얘기했는데 유럽 연합과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가 북유럽에 제일 많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아마 그리스 로마 문화하고 다른 자기만의 독자적인 문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살펴봤듯이 노르웨이는 아예 유럽 연합에도 들어와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아이슬란드와 같이 가지고 와, 유로존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뭐 유로존의 미래가 그다지 밝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로존 뭐 나아가서 이제 유럽 연합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 유프로님 지난번에 유로존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재정 통합이다. 이런 이제 단위의 국가를 뛰어넘는 유럽 재정을 구현해야 된다. 이러한 방법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진단하셨는데 근데 이게 정말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그 미국과 비교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미국도 단일 통화 대표적인 단일 통화 지역인데요. 예. 달러가 처음 등장한 것은 1785년입니다. 예.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하죠. 그 당시에 등장했는데요. 완전한 단일 통화권을 확립한 것은 대공황 시기인 1933년입니다. 완전히 정착하는데 150년이 걸렸던 거죠. 아니 그러면 유로존 같은 경우는 막 졸속의 날림이네요. 예. 그러면 유로존은 결국 뭐 어떻게 해체될까요?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만은 참 암담합니다.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 자산을 투여해서 만든 거대한 경제 구조물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실인 걸 알지만 이걸 해체한다는 것은 엄두가 안 나는 일입니다. 또한 어떤 정치 지도자도 유럽의 대의를 후퇴시키고 엄청난 혼란을 동반할 수도 있는 일을 감히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유럽의 배신자 이렇게 역사에 남을 수가 있겠죠. 잘못하면.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그렇다고 유로존이 이 상태로 계속 존재할 수 있는가? 유로존은 지금 2010년 이후에 연 평균 1%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17.3%를 차지하는데 그런 거대 경쟁거리 수렁에 빠져 있는 거죠. 사실 세계 경제 성장 둔화의 최대 요인은 유로존입니다. 그런데 유로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지속시킨다라는 것은 또한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진퇴양난의
길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속시킬 수 있느냐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태를 이렇게 차근차근 짚어보자면요. 일단 먼저 이제 그리스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3차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네. 근데 3차 구제금융이 끝나서 그리스가 흑자로 돌아서야만 그래야 빚을 갚을 수 있겠죠. 네. 그러려면 명목 경제 성장률이 국채 이자율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 긴축을 하고 음. 그러면서 성장률을 높인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재는 아시다시피 마이너스 성장이 디플레이션 상황이죠. 3차 구제금융이 만약 실패한다 가정해 봅시다. 이게 실패하면 그다음에 4차 구제금융이 뭘까요? 없겠죠. 없겠죠. 그러면은 남은 길은 디폴트 그리고 강제 퇴출 그렉시트. 이렇게 되겠죠. 이게 그리스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때는 퇴출이 퇴출이 되겠죠.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남유럽 국가에 차근차근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그렇죠. 않는다고 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 한 나라가 이탈하게 되면 선례가 남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유로 채택은 되돌릴 수 없다. 예. 라는 믿음이 허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따라서 유로존 이탈이 다른 위기국인 포르투갈 혹은 스페인, 이탈리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나라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게 될 겁니다. 그 결과 결국 이 나라들도 유로존 잔류냐 이탈이냐 하는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로 그리스 뒤를 따를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유로존이 파산국들의 연쇄적인 탈퇴에 의해서 붕괴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베를린 자국이 무너진 것처럼 갑자기 유로존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도미노 현상. 하나의 가능성이죠. 음. 예. 뭐 질서 정연하게 유로존이 재편할 가능성도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경우에도 소위 경화동맹, 마르크 동맹, 그러니까 지금 베네룩스 3국하고 독일과 프랑스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는 하나의 권력이 아니라 그냥 개별적인 국민권을 탈퇴하는 방법이 될 거라 봅니다. 소유럽으로 축소되는 소유로존으로. 예, 또 하나 가능성은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케인즈의 착성을 받아들여서 단일 통화인 유로를 공동 통화로 바꾸고 각국이 자국 통화를 부활하여 유로존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고 기존의 유럽 협약의 완전한 개정을 필요로 하거든요. 과연 회원국들이 이해관계의 차이를 극복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근데 그 흑자를 난 나라가 페널티를 받는다는 게 그게 흑자 나라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정거 사실상- 내놔라. 예. 예. 그리고 나와 있는 시나리오로는 북유로존과 남유로존으로 나뉠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 그렇죠. 나오는 건가요? 그런데 북유로존은 마르크와권으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지만 남유럽 간에는 경제적 격차가 크기 때문에 유로존이 두 통화권으로 나누어져서 안정화된다고 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네요. 어찌하였든 간에 유로존의 구조적 재편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유럽은 한 번은 세계 경제에 또 한 번의 충격을 주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아, 네. 뭐한 말씀 좀 제가 더 보태자 그러면은 지금 유로존에서 일종의 전선이라 할까요? 이것은 화폐 권력, 유로존의 시장과 화폐 권력 대 국민국가의 전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속에서는 뭐 유로존에서 뭐 나가야 된다 또는 좌파, 국민국가를 권력의 장으로 삼고 있는 좌파 이렇게 되고 있죠. 남유럽 시리자의 집권으로 이제 했던 거고요. 이런 전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이 하나의 화폐 통합을 유지하려면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다뤘던 것처럼요. 기본적으로는 국민국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정치체의 등장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죠. 재정 권력을 가진 네. 거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여기서 그래도 분석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화폐 통합, 유럽 통화 동맹, 유로존하고 유럽연합 정치체로서 유럽연합을 나눠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체 없이 화폐 통합을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다. 아까 미국 말씀하셨는데 미국은 정치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도 150년이 걸린 건데 통합적인 정치체도 없이 화폐 통합을 먼저 했을 때 당연히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였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로존이 조금 무너진다 하더라도
유럽의 통합이라는 그런 대의는 계속 밀고 나가야 된다. 계속 이게 생각이신 그런 거죠?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주권의 문제인데 주권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정체성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법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닌데 새로운 네. 법률의 제정으로 주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유럽 엘리트들이 안일하게 생각했던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유럽의 국민국가라는 게 불과 300년 정도의 역사입니다. 유럽 연방 이것도 그 정도 한 1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 그러면 충분히 수립될 수 있는 것인데 그리고 훨씬 더 역사는 빨라질 수도 있고요. 독일 통일이라는 계기 때문에 통합을 너무 일찍 서둘렀다. 그래서 더 힘들게 일이 꼬여버렸다.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전쟁은 막았는데 경제 전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최근에 영국 외무장관이요. 유로존은 집단적 우둔함의 기념비적 상징이다. 이렇게 냉소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대 이후에 세계를 이끌어온 유럽이 강한 정치적 연대를 달성해서 유로존을 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유로존이 깨지고 70년이 넘은 유럽 통합의 꿈이 물거품이 될지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네, 다음에 다음에 뵙시다. 만나요. 예.